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에게 정주고 마음도 주고 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바람을 피고 있다면 어떨까요? 연애만 하고 있던 거면 차라리 다행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은데요. 혹시나 해서 다른 유튜버들이 바람피는 중년 여자 특징에 대해 뭐라 말하는지 한번 찾아보긴 했는데 바람피는 여자는 바쁘다. 바람피는 여자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뻔하고 진부한 얘기들 뿐이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런 뻔한 얘기를 말고 진짜 우리 오빠들이 실전에서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들만 알아가셔도 어디 가서 여자들한테 당하는 일 없을 테니 영상 꼭 집중해주세요. 바람둥이 중년 여성의 특징 4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정결핍이 있는 여자? 애정결핍이 있는 여자의 가장 큰 특징은 외로움을 많이 타며 늘 외로움에 대한 결핍이 심하다는 겁니다. 이런 여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뎌 하기도 하고 주요 특징으로는 애정결핍으로 인해 늘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갈구하곤 하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타인의 관심을 항상 갈구하는 성향입니다. 또 이런 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유독 노출이 심한 옷을 많이 입는다는 겁니다. 애정 결핍이 심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타인의 관심을 끌려면 그런 노출이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짧은 치마, 딱 달라붙는 옷, 가슴이 심하게 파인 옷 등등 이런 옷들을 자주 입으며 남자들의 관심을 갈구하죠. 만약 오빠들이 이런 여자와 단순히 몇 번 만나서 즐기고 싶다면 좋을 수 있겠지만 연애 상대나 결혼 상대 혹은 내 마누라가 이런 거면 절대 안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남자의 점근이나 호의의 거절을 잘 못하는 여자?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이런 기질을 보인다면 절대 만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여자는 대상이 누가 되었건 정말 의도가 뻔히 보이는 접근인데도 거절을 못합니다. 미정씨 언제 밥 한 끼예요? 라고 수작을 부려도 네 언제 한번 먹어요 라고 말하며 일단 승낙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의 호의나 술집 가게 직원 또는 영업사원 등등 이런 남자들이 티나게 개수작을 부려도 거절을 못합니다. 거절을 못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주고 다 받아줍니다. 착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착한 게 아니고 멍청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 없이 남자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쉬운 여자인 거죠. 자신만의 줏대가 없기 때문에 남자가 계속해서 무리한 부탁을 해도 거절을 잘 못합니다. 계속 거절 못하고 들어주고 하다가 결국 관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여자가 어딨냐고 말하겠지만 정말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여자가 다른 남자의 점근이나 호의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진 여자라면 언제 바람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여자이니 빠르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직 솔로인 오빠들이라면 이렇게 거절 잘 못하는 여자가 있으면 오히려 땡큐겠네요. 세 번째, 매번 남 탓을 하는 여자? 이런 유형의 여자들은 언제나 기가 막히게 남 탓을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 일상 속에서도 남 탓을 밥 먹듯이 잘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회사에 지각해놓고 상사한테 잔소리라도 듣게 되면 저놈 저러니까 나이 먹고 장가도 못 가지. 이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안 하고 남 탓만 계속해서 하는 거죠. 이런 여자는 남자친구와 문제가 생겨도 합리화하며 자기 탓이 아니라 무조건 남자친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죠. 다른 남자와 술을 먹다 걸려도 그러게 왜 나한테 소홀하게 대했어? 오빠가 나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 이러면서 본인의 잘못을 남자친구 탓으로 돌리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여자는 자기애가 심각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강한 나르시즘의 유형인 여자일 확률이 큽니다.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나머지 본인 이외의 주변 사람들은 자기들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언가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그 원인을 타인이나 외부 상황에 돌리는 거죠. 이렇게 남 탓이 습관이 된 여자가 있으면 바람을 피울 확률도 높고 바람을 피고 나서도 그 원인을 남자에게 돌립니다. 그러니 이런 여자는 반드시 거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자의 주변 통성 친구를 확인해라. 만약 여자 본인이 안 그런다고 해도 여자의 친한 친구가 술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 바람을 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남자, 여자 모든 인간관계를 다 정리하고 남자친구한테 올인하는 게 아닌 이상 이런 여자를 계속해서 만난다면 바람이라는 건 반드시 최소 한 번은 찾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여자는 친구가 술자리로 물러서 나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남자가 있는 술자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친구를 혼자 버려두고 집에 갈 수 없으니 남자친구 있는 걸 숨기고 2대2로 술을 먹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죠? 밤과 술과 남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럼 결국 같이 술 마신 남자와 관계를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람이 나는 겁니다. 보통 여자는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주변 친구나 분위기에 더 쉽게 휩쓸리기 때문에 실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착한 오빠들은 오빠 나 주변에 남자들 없어. 그냥 정말 은주랑 둘이서만 술 마시는 거야. 이런 여자친구의 말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여자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여자의 말보다는 주변 동성 친구가 술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지 그걸 확인하세요. 그게 100배는 훨씬 더 정확합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녀들이 친구인 건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연애기간이 긴 여자? 이건 여자를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여자가 바람기가 있는 여자인지 없는 여자인지 알아보기 좋은 팁입니다. 이런 여자는 분명히 노는 걸 좋아하고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없을 것 같지 않은데 남자와 연애하는 텀이 긴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100%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여자는 기본적으로 연애를 대하는 마인드 자체가 크게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쿨하게 즐기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여자들의 경우 연애들 하더라도 정말 잠깐뿐입니다. 얼마 못 가 다른 남자와 알게 되고 연락하고 만나게 될 수 있죠. 결국엔 바람이 나서 안 좋게 헤어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여자입니다. 술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마지막 연애가 언제냐고 물으니 1년 전이나 2년 전이라고 여자가 말한다면 높은 확률로 바람기 많은 여자이니 반드시 걸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람둥이 중년 여성의 특징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애정결핍이 있는 여자. 2번째, 다른 남자의 점근이나 호의의 거절을 잘 못하는 여자. 3번째, 매번 남 탓을 하는 여자. 4번째, 여자의 주변 동성 친구를 확인해라. 5번째,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연애기간이 긴 여자. 오늘 알려드린 지식들을 여러 번 돌려보시고 꼭 기억하셔서 바람기 있는 여자들을 초반부터 잘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도를 끝내고 돌아온 아내들의 심정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각자의 유형에 따라 남편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끝내고 오긴 했는데 이 여자의 마음이 궁금하다. 이게 사실 어떻게 한마디로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좀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단 아내가 어떤 사람이고 남편인 나는 어떤 사람이며 아내와 바람핀 상간남은 어떤 사람인지 일단 이 인물부터 좀 파악이 돼야 되고요. 또 외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고 어떠한 상황에서 다시 또 외도가 끝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야 돼요.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 인물부터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근데 내 아내가 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외도 끝내고 가정에 딱 돌아온 순간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러면서 좀 그동안의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하려고 좀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반면에 아내가 의존성이 굉장히 큰 분이에요. 그런 경우에 가정 내에서 의존할 대상이 없으니까 다른 상대를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외도를 끝내고 돌아왔다는 거는 결국 의존할 대상을 잃었다는 거고 의존할 대상을 잃었으니 좀 상실감이 좀 크겠죠? 또 바람기가 강한 아내분인 경우에 바람기가 강한 사람이면 계속 여기서 추파를 던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기 했으나 어디 또 다른 외도의 기회가 없는지 뭐 기회를 엿볼 수도 있겠고요.
아내분이 남자를 품는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아내분이 의존을 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존을 잘 받아주기도 해요. 근데 또 이런 아내분을 둔 남편이 어떤 분인지도 또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의존을 불편해해. 그럼 또 이런 아내분의 남편을 품는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하더라도 남편과의 합은 또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의 능력, 경제적 능력이나 성능력, 이 부분이 또 상간남과 비교해서 어떤지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해요. 또한 남편인 내가 아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그것도 이제 아내의 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렇게 먼저 인물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인 나, 그리고 상간남 걸 먼저 파악한 후에, 그리고 상간남 이걸 먼저 파악한 후에 이제 외도한 상황, 돌아오게 된 상황,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 바람이 났다가 돌아왔느냐? 가정 내에서 채우지 못한 결핍이 있어서 이제 바람을 폈다가 둘이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하다가 헤어졌어요. 또 둘이 막 죽고 못 살고 좋아 죽겠는데 남편한테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또 아내분의 심리가 또 다 다르겠죠? 헤어지고 난 이후의 상황은 또 중요해요. 헤어졌는데 상관남이 계속 나를 찾아. 근데 또 정이 완전 떨어졌어. 그래서 다시는 안 보고 싶어. 이렇게 헤어졌을 때 또 돌아온 이후에 남편인 나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돌아오고 나서 맨날 이 문제로 지지고 볶고 싸워. 이러면 또 힘들겠죠. 근데 돌아온 이후에 서로 막 노력해서 화합하려고 잘 지내고 그 이후에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어. 이러면 또 아내의 심정이 달라질 수 있죠. 또 아내의 주변 상황에 따라서 아내의 심정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정리하고 돌아왔는데 시댁이며 친정이며 직장이며 아내 주변 친구들 모두가 나의 외도 사실을 알아요. 이러면 아내 어떻겠어요? 굉장히 큰 수치심을 느껴요. 또 그걸 알게 만든 사람, 그 사람 미워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주변 사람들이 내 외도 상황은 모르지만 나는 계속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말 부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남편의 잦은 출장이나 늦은 귀가로 인해서 아내분이 정서적으로 계속 외로움을 느낀다면 이럴 때 또 아내분의 심정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따라서 아내분이 외도를 정리하고 돌아왔는데 심정이 어떻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 상간남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인 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분석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외도가 발생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둘이 외도를 끝내고 돌아오게 됐는지 이게 다 종합적으로 분석돼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아내의 심리가 이렇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돌아온 아내의 눈이 동태 눈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잠자리를 해주면 안 되고 언제까지 잡들이를 해야 되고 이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모두에게 일반화할 수 없어요. 내 아내의 일이고 우리 가정의 일이에요. 그럼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남편인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내 가정 내가 가장이잖아요. 누구 아내예요? 내 아내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돼?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돌아온 아내의 심정은 이렇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또한 아내의 바람에 따른 남편의 심리 상태도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분들은 아내가 바람 피길 바라는 분들도 있어요. 아내가 나한테 너무 집착적이야. 너무 징징거리고 나한테만 의존해. 혹은 나한테 의부증이 있어. 이럴 경우에 남편분들이 아내한테 막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좀 약속도 잡고 밖에 나가서 활동 좀 하고 좀 시간도 좀 보내 이런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아내의 외도를 바라고 누군가는 아내의 외도를 겪으면서 적당히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또 죽을 만큼 힘들어해요. 이 상황에서는 꼭 무슨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단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내 잣대로 색안경 쓰고 내 아내 보지 마세요. 유튜브나 온라인에 왜곡된 정보들도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에 흔들려서 내 아내를 판단하고 내가 판단한 것과 다른 아내의 태도가 나왔을 때 아내를 더 비판하고 싸워가면서 갈등만 더 깊어질 뿐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까? 전혀 안 돼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역으로 이걸 궁금해하시는 남편분들께 역으로 궁금한 건 돌아온 아내의 심정을 궁금해하는 이유 그게 뭘까요? 결국 내 아내가 다시 바람 피우지 않나 하는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두려운 마음을 자꾸 상대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꾸 상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고 확인하고 추궁하다 보면 상대는 감시당한다고 느껴요. 이 사람이 계속 나 의심하고 있구나 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불쾌하죠? 불쾌한 게 쌓이니까 화내게 돼요. 그럼 또 남편 이렇게 되죠. 내가 감히 화를 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걸 확인하고자 묻는 건데 내가 감히 나한테 화를 내? 이러면서 결국 싸움만 더 심해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뿐이고 그냥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의 도돌이표. 그래서 내가 바람피고 돌아온 아내의 심정이 어떤지 궁금하다. 그 이유는 내가 또 아내가 바람 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걸 먼저 알아채셔야 돼요. 그럼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내가 다시 바람을 필 마음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아내의 외도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즉, 칼 자루를 내가 쥐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전공법이에요. 아내가 바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니에요, 나예요. 그럼 힘든 거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누가 나한테 칼을 푹 찔렀어요. 그럼 칼로 찌른 사람이 힘들어요. 찔림 당한 사람이 힘들어요. 찔림 당한 사람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료 누가 해야 돼요? 칼로 찌른 사람한테 내가 나 찔렀으니까 나 치료해줘. 아니에요. 칼 빼고 119에 전화하고 병원 가야 돼요. 다친 사람이 내 상처 수습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외도의 경우도. 그래서 아내가 다시 바람날 것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내의 외도를 막을 힘이 아직 부족하구나라고 이렇게 나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클레오파트라나 양귀비 같은 여자랑 사는데도 내가 이 여자 꽉 붙잡을 능력이 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내 아내가 바람 필까, 안 필까 이러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을까요? 전혀 안 그래요. 정리하면 심정이 어떻다 뭐 이런 정답은 없어요. 아내는 어떻고 상간남은 어떻고 남편인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상황에서 외도가 발생했고 어떤 상황에서 돌아왔으며 현재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게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계속 내가 아내의 마음이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아직 자신감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아내의 외도를 막을 능력을 키우셔야 해요. 아내를 더 많이 품어주고 더 많이 사랑하세요. 지속된 비난을 견딜 사람은 없어요.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건 그만큼 결핍이 큰 사람이라는 거고 결핍이 크기 때문에 돌아온 가정 내에서 비난을 견디고 이걸 해결할 만한 힘 또한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의지할 대상을 찾는 사람이지 비난을 참을 만한 사람이 아님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그걸 수용하시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과정이 되실 거예요. 내가 이걸 수용하기 힘들다. 그럼 이혼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자녀가 또 어리면 쉽지 않잖아요. 자녀 양육이나 여러 가지 기타 문제들로 이혼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화합이라는 결정을 하실 텐데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화합이라는 결정을 하셨다면 그런 결핍이 큰 배우자를 선택한 나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수용하시고 내가 내 아내의 외도를 막을 능력을 더 키우는 것, 이것에 집중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요즘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빼놓지 않고 먹고 있는 것이 강황인데요. 이 강황은 카레 재료로 쓰이는 식품으로 몸에 좋은 커큐민 성분이 들어있어 건강에 좋은 효능을 합니다. 이 커큐민은 신체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 감소와 심장 건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강황은 인도에서 거의 모든 요리에 쓰이는 식재료인데요. 한국에서도 카레가루라는 이름으로 친숙합니다. 강황은 커큐민이라는 성분 덕분에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암에 있어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병원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도 암에 대한 강황의 효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황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양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인체 염증을 감소시키며 정상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 외에도 암세포가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고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혈액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강황이 당뇨병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강황이 당뇨병에 좋은 이유와 당뇨인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는 강황 먹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췌장의 염증은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이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심각한 대기 오염은 염증성 질환을 늘어나게 하는데요. 이러한 염증은 당뇨병으로도 발전하기 때문에 강황과 같이 염증을 줄이는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황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췌장을 보호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 전 단계 분들에게 좋은 식품인데요. 초기의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립의학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서 당뇨병 전 단계 분들을 대상으로 강황의 커큐민을 9개월 동안 섭취하게 하였더니 당뇨병으로 진행된 사례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만과 당뇨병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관계인데요. 그만큼 비만이 당뇨병을 발생시키고 당뇨병이 비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 전 단계로 진단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체중을 감량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강황이 도움이 되는데요. 강황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축적된 지방이나 혈중 중성지방,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혈당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강황의 신진대사 촉진 효능이 체중 감량을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당뇨가 있을 경우 신장이 손상될 확률이 높은데요. 강황 섭취가 신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2개월간 강황을 섭취하게 하였더니 가짜 약을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 신장 기능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6개월간 커큐민을 섭취하였더니 당뇨 환자들의 동맥에 플라크가 쌓이는 것을 줄여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을 감소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강황을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카레로 먹거나 요리에 넣어 조리하는 방법, 그리고 환으로 만들어 먹는 방법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당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먹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황우유를 만들어 먹는 방법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는 우유와 같은 유제품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로 인한 고혈당은 뼈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이 우유 섭취가 칼슘을 적절하게 공급해줘 뼈 건강과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다량 섭취할 경우 혈당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유와 강황을 같이 먹으면 좋은 이유는 우유의 지방 성분이 지용성인 강황의 커큐민 성분의 생체 이용률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유 한 잔에 강황가루 12티스푼을 넣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강과 같이 차로 만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 생강 역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낮추는 식품으로도 유명합니다. 물 250ml에 슬라이스 생강 2조각을 넣고 끓인 후 조금 식으면 강황가루 14티스푼을 넣어 마십니다. 세 번째는 계피와 같이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계피하면 항당뇨 효과가 아주 뛰어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계피의 식물성 화합물인 신나말데하이드가 혈당 수치를 낮추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따르면 강황과 계피를 혼합해 섭취할 경우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혈당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강황 우유나 차에 계피가루를 14티스푼 넣어 드시면 되는데요. 다만 간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계피나 강황과 같은 식품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후추와 같이 먹는 것입니다. 강황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지만 당뇨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커큐민입니다.
하지만 이 커큐민은 인체에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때 후추와 같이 섭취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강황의 커큐민 성분의 생체 이용률을 최대 2000% 향상시켜줍니다. 이 후추의 피페린 성분 역시 당뇨병에 좋은 효능을 하는데요. 혈당 대사 기능을 높이고 비만인 분들의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 강황과 후추를 같이 먹으면 당뇨병에 좋은 효과를 상승시켜줄 수 있습니다. 섭취 비율은 일반적으로 강황 20흑 후추 1입니다. 지금까지 당뇨인들에게 도움되는 강황 먹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강황은 일반적으로 1일 기준 4흑 정도가 권장됩니다. 그 이상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양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